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 상품이고 신분 상징이고 평생의 꿈이고 때로는 가족을 갈라놓는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65%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획일화를 사랑합니다. 34평형, 40평형, 남형, 중층, 역세권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합니다. 개성이 없는 콘크리트 상자를 두고 우리 집이라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10억, 20억을 들여 남과 똑같은 평면도를 삽니다. 이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새로 지은 집이 낡은 집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 된 집이 신축보다 비쌉니다. 역사와 품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30년만 지나면 폐가 취급받습니다. 재건축해야죠. 멀쩡한 집을 부수는 게 꿈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건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1000만 채가 넘습니다. 가구 수보다 많습니다. 빈집도 100만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어, 집값이 너무 비싸, 아우성입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짓겠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2기 신도시도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한때 신도시라 불렸던 곳들이 이제는 구도시가 됐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용적률은 이미 높고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부수고 다시 지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AI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절반은 슬럼이 됩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일부 지역만 초고층으로 탈바꿈하고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노인만 남고 관리비도 못 걷고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아파트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잔혹한 운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재건축이 막혔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다. 1970년대 한국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주택이나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없고 난방은 연탄이고 방음은 꿈도 못 꿨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 오면 새고 열악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아파트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보일러 난방, 수돗물, 엘리베이터. 당시로서는 꿈의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마포 아파트, 와우 아파트 같은 초기 아파트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현대식 주거의 상징, 서구식 생활. 아파트는 곧 선진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아파트 비율은 전체 주택의 약 1.9%에 불과했습니다. 1000채 중 19채만 아파트였습니다.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공무원, 대기업 직원,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층이 주로 살았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리도 언젠가 아파트에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정부도 아파트를 밀어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독주택은 비효율적이다. 한정된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 고층 아파트가 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도시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이촌 향도 현상으로 서울 인구가 1960 200만 명에서 1980년 800만 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땅이 부족했습니다. 위로 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결정타였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강남을 계획도시로 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반포, 잠실, 압구정, 넓은 도로, 녹지 공간, 학교, 상가가 잘 배치된 꿈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최고급 브랜드가 됐습니다. 1980년대 들어 아파트 건설이 가속화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우,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장 찍듯 아파트를 지어냈습니다.
1985년 아파트 비율이 약 14%로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7배 증가한 겁니다. 1990년대는 신도시 시대였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기 신도시입니다. 한꺼번에 수십만 세대를 공급했습니다.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계획된 도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는 대세가 됐습니다. 2000년 아파트 비율 약 48%, 2010년 약 55%, 2020년 약 63%, 2025년 현재 약 65%입니다. 10채 중 6채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름 그대로 아파트 공화국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파트가 지배적이 됐을까요? 효율성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편합니다. 관리비만 내면 청소, 경비, 수선을 관리사무소가 해줍니다. 보안도 좋습니다. 경비원, CCTV, 출입 통제, 단독주택보다 안전합니다. 인프라도 좋습니다. 대규모 단지는 학교, 마트, 병원, 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차 없이도 생활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 놀이터,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투자 가치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재산입니다. 값이 오릅니다. 특히 강남, 분당, 목동 같은 좋은 동네 아파트는 10년, 20년 사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외면받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보안이 약하고 재산 가치 상승도 더딥니다. 땅값은 올라도 건물값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낡은 집은 철거 비용만 들이죠. 젊은 세대는 단독주택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파트 아니면 안 산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파트 사회가 됐습니다. 싱가포르 아파트 비율이 80%지만 그곳은 국토가 좁은 도시국가입니다. 한국은 남한 전체가 아파트 천지입니다. 심지어 시골 소도시에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인구 5만 명 군 소재지에도 1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판단은 보류합시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아파트들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늙음이 우리에게 거대한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이 질문에 2000년 이전 출생자들은 경상도 어디, 전라도 어디 하고 답합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출생자, 즉 현재 20대는 답이 다릅니다. 분당이요, 일산이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레미안 아파트요. 이들에게 고향은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키즈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아파트에서만 산 세대를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에서 산 경험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유일한 주거 형태입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차갑고 획일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유치원 가던 엘리베이터,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 자전거 타던 단지 내 도로, 편의점에서 사 먹던 과자, 모든 기억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처음 살던 그 평면도가 익숙합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베란다. 이게 집의 정의입니다. 대학생 김모 23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친구들도 다 이 단지 아이들이었고 학교도 도보 10분이었고 모든 게 편했어요. 가끔 외갓집 시골에 가면 불편해서 못 자겠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고 벌레도 많고 무섭기까지 해요. 아파트 키즈들은 보안에 익숙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항상 있고 방문객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단지 밖 사람은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안전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누구나 대문 앞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아파트 키즈들은 단독주택은 무서워요 라고 말합니다.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관리비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수도꼭지 고장,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제,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고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면 끝입니다. 단독주택은 모든 걸 주인이 해야 합니다.
배관 터지면 직접 업체 불러야 하고 지붕 새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헬스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외부 헬스장 가면 월 10만 원인데 단지 내에서 공짜입니다. 경제적입니다. 교육 환경도 큽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원가도 형성됩니다. 학군이 곧 집값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 분당. 이 지역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학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이런 곳으로 이사합니다. 아파트 키즈들은 결혼해서도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다른 주거 형태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단독주택? 관리 어려워요. 빌라? 방음 안 돼요. 다세대? 너무 좁아요. 결국 아파트입니다. 신혼집도 육아집도 노후집도 아파트입니다. 평생 아파트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대, 30대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 1순위는 압도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약 80%가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은 10% 미만입니다. 그나마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은퇴 후 시골에서라는 조건을 답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를 반영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 주택 거래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는 합쳐도 30%입니다. 아파트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값도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비쌉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파트 편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만 먹고 다른 건 안 먹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듯 주거시장에도 안 좋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모두가 같은 걸 원하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집값은 오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서적 의존입니다. 아파트 키즈들은 아파트 없이 못 삽니다. 심리적으로 아파트에 중독됐습니다. 다른 주거 형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미래에 아파트 공급이 막히거나 아파트 관리비가 폭등하거나 아파트가 슬럼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안이 없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를 보면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 심지어 보트하우스, 이동식 주택까지 사람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합니다. 한국은요? 아파트 아니면 필피한 인생 같습니다. 아직도 빌라 사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파트 키즈들은 이제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아파트에서 자랍니다. 이대로 가면 3대, 4대가 모두 아파트 키즈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아파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끌했어요. 30대 직장인 박모 씨의 고백입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산다는 의미죠. 박 씨는 작년 경기도 어느 신도시 아파트를 12억 원에 샀습니다. 본인 자금은 3억 원, 나머지 9억 원은 대출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3대 1입니다. 위험합니다. 미쳤나?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넘는다. 네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박 씨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세후 월 4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가 300만 원이면 생활비가 1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상 생존입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샀습니다. 왜일까요? 신축이잖아요.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다 설치돼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전집은 구축이라 벽걸이 에어컨이었어요. 여름에 거실은 시원한데 방은 더워요. 너무 불편했어요. 박 씨에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30대의 신축 아파트 집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계를 보면 30대가 구입하는 아파트 중 약 60% 이상이 준공 5년 이내입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기피합니다. 20년 이상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차라리 전세로 신축 살아요. 왜 이렇게까지 신축을 원할까요? 첫째, 편의성입니다. 신축은 모든 게 최신입니다. 인덕션, 식기세척기, 비데,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가구만 들이면 끝입니다. 구축은 다릅니다. 본인이 일일이 설치해야 합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둘째, 디자인입니다. 신축은 세련됩니다. 넓은 거실,
드레스룸, 알파룸 다용도실, 팬트리 식품 저장실. 구축에는 없는 공간들입니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신축이 더 넓어 보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채광도 좋습니다. 층고가 높고 창이 큽니다. 셋째,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요즘 신축은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카페, 키즈카페,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리조트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이런 시설을 즐깁니다. 애 키우면서 단지 내 키즈카페 가고 운동도 단지 내 헬스장에서 하고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넷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신축은 단열이 잘 됩니다. 삼중창,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구축은 단열이 약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냉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이 경제적입니다. 다섯째, 브랜드입니다. 레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붙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재판매할 때도 유리합니다. 레미안 아파트예요 라고 하면 값을 더 받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입니다. 구축은 브랜드가 없거나 약합니다. 여섯째, 교육 환경입니다. 신축 단지는 보통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새로 학교가 생기고 학원가가 형성됩니다. 젊은 가구가 몰리니 아이들도 많습니다. 교육열도 높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이런 곳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신축은 비쌉니다. 구축보다 평균 30에서 50% 비쌉니다.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인데 5억에서 10억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영끌을 합니다. 영끌의 위험성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023년 금리가 3%에서 4%로 올랐을 때 많은 영끌족이 고통받았습니다. 월 200만 원이던 이자가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밥값을 아끼고 외식을 끊고 여행도 못 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집값 하락입니다. 만약 9억 원 대출받아 산 집이 10억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집값보다 많아집니다.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하우스 슬레이브, 집의 노예가 됩니다.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평생 갇힙니다. 그런데도 30대는 영끌을 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과거 30년간 한국 아파트 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좋은 지역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990년 2억 원이었는데 지금 20억 넘습니다. 10배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도쿄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못했습니다. 일본 영끌족들은 평생 빚을 갚았습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도 변수입니다. 한국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가 줄면 집 수요도 줍니다. 이미 지방은 그렇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도 그럴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엔 서울도 빈집이 생길 겁니다. 30대의 영끌은 도박입니다. 이기면 부자가 되고 지면 평생 빚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고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돈이 아까우니까요. 결국 영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발 집값 떨어지지 마. 일산이 늙었어요. 일산 신도시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40대 이모 씨의 말입니다. 일산은 1990년대 초 정부가 야심차게 건설한 일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꿈의 도시였습니다. 넓은 도로, 공원, 호수, 최신 아파트,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산 신도시가 올해로 33년째입니다. 초기 입주민들이 당시 30대였다면 지금 60대입니다. 자녀들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신도시로요. 부모들만 남았습니다. 일산은 고령화됐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산 신도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8%입니다. 전국 평균 약 17%보다 높습니다. 과거 젊은 도시였는데 이제는 늙은 도시입니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약 15%로 30년 전 30%의 절반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느껴집니다.
과거 학원과 아등복 매상으로 가득했던 상가는 이제 요양원, 한의원, 약국, 보청기 센터로 채워졌습니다. 놀이터는 한산합니다. 과거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운동기구에서 조용히 운동합니다.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인입니다. 학교도 통폐합됩니다. 일산의 한 초등학교는 전성기 때 학생이 1,5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00명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교실이 남아돕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폐교됐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요. 건물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상권도 변했습니다. 과거 번화했던 라페스타, 웨스턴돔 같은 상업지구는 공실이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유흥, 패션, 카페 같은 업종이 힘듭니다. 대신 병원, 약국, 요양 서비스가 늘었습니다. 노인 대상 사업만 살아남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됐습니다. 일산 아파트는 30년 넘었습니다. 재건축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분담금이 수억 원 나옵니다. 주민들이 감당 못합니다. 재건축은 막혔고 아파트는 계속 늙어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납니다. 배관이 녹슬어 물이 새빨갛게 나옵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집니다.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시설은 낙후됩니다. 젊은 가구는 이런 곳을 싫어합니다. 일산요? 구도시잖아요. 전 신도시 갈래요. 신혼부부는 일산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산은 늙은 사람들이 늙은 집에서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과거 주말이면 공원에 사람들이 넘쳤는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호수공원도 노인들 산책 코스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서울로, 판교로, 광교로 떠났습니다. 일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기 신도시 전체가 비슷합니다. 모두 30년이 넘었고 모두 고령화되고 모두 활기를 잃었습니다.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이제는 구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판교, 광교, 동탄, 김포, 파주 운정. 이들은 2000년대 중후반에 개발됐습니다. 아직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1기 신도시 전철을 밟을 겁니다. 늙을 겁니다. 3기 신도시는요? 하남, 계양, 과천, 남양주 왕숙. 이들은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됐거나 건설 중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늙습니다. 30년 후엔 똑같습니다. 신도시는 태생적으로 고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비슷한 연령대가 입주했으니 함께 늙는 겁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재건축이 유일한 답처럼 보입니다. 늙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젊은 가구가 다시 옵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그렇게 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 모두 재건축해서 신축처럼 됐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산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절망적인 이유를 살펴봅시다. 재건축 포기했어요. 분당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고백입니다. 10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재건축하면 주민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수억 원씩요. 누가 합니까? 재건축의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분양 수익이 공사비와 각종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무상으로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오히려 추가 평수를 받거나 프리미엄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재건축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강남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크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땅에 5000제곱미터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 500%입니다. 강남 구축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00에서 200%였습니다. 저층이었습니다. 5층, 10층짜리가 많았습니다. 재건축으로 20층, 30층으로 올리면 용적률이 300, 400%로 뜁니다. 같은 땅에 세대수가 2배, 3배 늘어납니다. 늘어난 세대를 분양하면 돈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100세대 아파트를 부수고 300세대를 짓습니다. 100세대는 기존 주민에게 주고 200세대는 시장에 분양합니다. 200세대 분양 수익이 공사비를 커버합니다.
주민들은 공짜로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게다가 평수도 늘려줍니다. 30평에서 40평으로요. 완벽합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다릅니다. 애초에 용적률이 높습니다. 이미 250에서 300%입니다. 15층, 20층짜리가 많습니다.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올리려 해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보통 400%입니다. 그럼 300에서 400으로 올려봤자 33% 증가입니다. 기존 100세대를 부수고 133세대를 짓습니다. 100세대는 주민에게 주고 33세대만 분양합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공사비를 못 커버합니다. 요즘 공사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평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당 500만 원 넘습니다. 2배 반 올랐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토목비 모두 폭등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심합니다. 건설 노동자 일당이 과거 10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입니다. 2배 반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100세대, 세대당 평균 30평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총 3,000평입니다. 평당 공사비 500만 원이면 총 15억 원입니다. 철거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까지 합치면 20억 원 넘습니다. 이걸 33세대 분양 수익으로 커버해야 합니다. 세대당 6억 원씩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세대당 5억 원이라는 겁니다. 6억에 팔 수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같은 지역 다른 신축보다 비싼데요. 결국 적자입니다. 부족분은 주민들이 내야 합니다. 세대당 2억 원씩요. 분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분담금 2억이면 누가 재건축 찬성합니까? 차라리 그냥 삽니다. 낡아도 참고 삽니다. 실제로 많은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이 이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부결됩니다. 분담금 2억? 말도 안 돼. 반대표가 쏟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거라는 점입니다. 건설 노동자가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합니다. 3D 업종이라며 안 갑니다. 노동자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10년 후엔 60대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릅니다. 자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시멘트, 유리, 타일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자재비도 오릅니다. 기후 위기로 원자재 가격도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공사비는 지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영원히 불가능한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겁니다. 400%가 아니라 600, 800%로요.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40층, 50층짜리요. 그러면 세대수가 획기적으로 늡니다. 분양 수익이 늡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초고층은 주민 반대가 큽니다. 햇빛 가린다. 조망권 침해다. 교통체증 심해진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인허가가 안 납니다. 설령 허가가 나도 소송이 걸립니다. 10년씩 끕니다. 결국 재건축 엔진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이 부의 사다리였습니다. 구축 아파트 사서 재건축 기다리면 부자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늙은 아파트는 그냥 늙어갑니다. 그리고 슬럼이 됩니다. 30년 후 대한민국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SBS 뉴스스토리 제작진이 AI에게 물었습니다.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구 데이터, 부동산 가격 데이터, 재건축 데이터, 교통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일부는 초고층 신도시가 되고 대부분은 슬럼이 됩니다. AI는 구체적으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강남, 여의도, 송파, 용산 일부. 이 지역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초고층 재건축 가능 지역입니다. 용적률을 대폭 올려 40층, 50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부자들이 삽니다. 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외곽, 지방 중소도시는 파란색입니다. 슬럼화 위험 지역입니다. 재건축이 안 되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고 결국 황폐화됩니다. 집값은 폭락합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AI는 슬럼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제1단계, 고령화. 젊은 가구가 떠나고 노인만 남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상가가 문을 닫습니다. 제2단계,
빈집 증가.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으로 가면서 집이 비어집니다. 상속받은 자녀들도 안 삽니다. 임대도 안 나갑니다. 빈집이 늡니다. 제3단계, 관리비 폭등. 빈집이 늘면 관리비를 낼 사람이 줍니다. 같은 비용을 적은 사람이 나눠내야 합니다. 관리비가 2배, 3배 오릅니다. 주민들이 못 버팁니다. 관리비 체납이 늡니다. 관리조합이 파산합니다. 제4단계, 시설 방치. 관리비를 못 거두니 시설을 관리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못 고칩니다. 배관 터져도 못 고칩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못 고칩니다. 아파트가 폐허가 됩니다. 제5단계, 완전한 슬럼. 범죄가 늡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철거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방치됩니다. AI는 2050년경이면 전국 아파트의 약 40%가 제3단계 이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00만 세대가 위험에 처합니다. 100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일기 신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들은 재건축이 안 되고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인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남 어느 구는 205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줍니다. 아파트는 텅텅 빕니다. 반면 강남, 여의도, 송파는 더 번창합니다. 재건축으로 초고층이 들어서고 부자들이 몰리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AI는 2050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현재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20억이면 60억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부자 초고층 도시와 빈민 슬럼 도시로 양극화됩니다. 중간이 사라집니다. 중산층이 살 만한 적당한 아파트가 없어집니다. 선택지는 2가지뿐입니다. 엄청 비싼 신축 초고층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든지 아니면 슬럼 직전의 날견 아파트를 싸게 사든지. AI의 예측이 맞을까요?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정부 정책, 기술 발전, 사회 변화. 하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AI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 빈집률이 10% 넘는 곳이 여럿입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AI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대신 장수명 아파트를 도입하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고치고 보수하면서 오래 쓰는 겁니다. 유럽처럼요. 과연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30년 쓰고 버린다? 한국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웃음거리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아파트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90년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삽니다. 집값도 비쌉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장수명 설계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100년 이상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핵심은 골조와 설비의 분리입니다. 골조는 콘크리트 기둥과 바닥입니다. 이건 100년 갑니다. 하지만 설비는 배관, 전선, 보일러 같은 겁니다. 이건 20년, 3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한국 아파트는 골조와 설비가 뒤섞여 있습니다. 배관이 벽 속에 묻혀 있고 전선이 천장에 숨어 있습니다. 고치려면 벽을 뚫어야 합니다. 천장을 뜯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버립니다. 재건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명 아파트는 다릅니다. 배관과 전선이 이중 바닥 또는 이중 천장 안에 들어갑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닥 패널을 들어 올리면 배관이 보입니다. 천장 패널을 열면 전선이 보입니다. 교체가 쉽습니다. 공사비도 적게 듭니다. 또한 가변형 평면을 씁니다. 방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벽이 구조체가 아니라 칸막이입니다. 자유롭게 뜯고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혼 때는 방 하나, 아이 낳으면 방 둘, 아이 크면 방 셋, 가족 구조에 맞춰 평면을 바꿉니다. 같은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표준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들 나라는 아파트를 50년, 100년 씁니다. 재건축은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리모델링을 자주 합니다. 배관 교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씁니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한국도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일부 건설사가 시도했습니다. 2010년대에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중 바닥, 가변형 평면, 내구성 강화. 이런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줍니다.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 이중 바닥, 이중 천장을 설치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평당 5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건설사는 원가 부담을 싫어합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둘째, 소비자 인식이 부족합니다. 장수명 아파트? 그게 뭔데요? 대부분 모릅니다. 설명해줘도 관심 없습니다. 배관 교체가 쉽다고요? 그거 30년 후 얘기잖아요. 저는 10년 살고 팔 건데요. 장기 거주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니까요. 셋째, 제도가 약합니다. 장수명 주택 인증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안 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반면 유럽은 의무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장수명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오래갑니다.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장수명 설계를 하도록 법제화합니다. 비용 부담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도 강화합니다. 아파트는 30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100년 쓰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규제가 많습니다. 수직 증축은 최대 3계층까지만 가능합니다. 가로 확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5계층 증축, 발코니 확장, 지하 주차장 증설, 이런 걸 허용하면 리모델링이 활성화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저렴합니다. 골조를 안 부수니까요.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2년이면 됩니다. 재건축은 5년 이상 걸립니다. 주민 부담도 적습니다. 세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됩니다. 재건축 분담금보다 훨씬 쌉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성공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신축처럼 만들었습니다. 배관 교체, 창호 교체, 외벽 마감, 수직 증축.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재건축보다 빠르고 싸고 편했어요. 장수명 아파트는 환경에도 좋습니다. 재건축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합니다. 철거할 때 먼지와 폐기물이 나오고 새로 지을 때 시멘트와 철근을 쓰는데 이게 탄소 덩어리입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탄소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수고 다시 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치고 보수하면서 오래 쓰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정부, 건설사, 소비자 모두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집이 부족하다. 더 지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반복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공급, 공급, 공급. 50년간 한국 주택 정책의 키워드는 항상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공급에서 관리로, 새로 짓는 것에서 잘 유지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더 이상 공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은 충분합니다. 전국 주택수는 약 1,900만 호입니다. 가구 수는 약 1,700만입니다. 주택이 200만 호 더 많습니다. 빈집도 많습니다. 약 150만 호가 비어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약 8%입니다. 지방은 더 심합니다. 일부 군 지역은 빈집률이 20%가 넘습니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와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짓겠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수십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250만 호. 대체 누가 삽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요. 출산율 0.7명입니다. 2050년이면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줍니다. 가구 수도 줍니다. 집은 남아돕니다. 공급 중심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소외됩니다. 정부 예산과 관심이 모두 신규 공급에 쏠립니다. 노후 아파트 관리는 뒷전입니다.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방치됩니다. 슬럼으로 갑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아파트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듯이 아파트도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종합진단을 받습니다. 구조안전, 배관 상태, 전기시설, 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전문가가 점검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D 등급은 즉시 보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전액 지원합니다. 중산층 아파트는 50% 지원. 이렇게 하면 모든 아파트가 정기적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칩니다.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 센터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답해줍니다. 또한 리모델링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면 은행이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연 3% 정도. 주민 부담을 줄입니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빈집 활용 정책을 펼칩니다. 빈집을 방치하지 말고 활용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싸게 제공합니다. 월세 30만 원, 50만 원. 이러면 빈집도 줄고 주거복지도 해결됩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빈집이 1,000만 호가 넘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빈집은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빈집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싸게 매입하거나 임대합니다. 시골 빈집을 도시 청년에게 연결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아파트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슬럼화를 막으려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집, 우리 단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행사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단지 축제, 주민 모임, 재능 나눔 이런 활동에 예산을 댑니다. 작은 돈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됩니다. 유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아파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째, 장기 임대 정책을 확대합니다. 아파트를 자산이 아니라 주거지로 봐야 합니다.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요. 그러려면 임대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싸고 안정된 임대주택이 많아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립니다. 현재 공공임대 비율은 약 8%입니다. 유럽은 20에서 30%입니다. 우리도 최소 20%까지 올려야 합니다. 장기 공공임대, 10년, 20년 평생 살 수 있는 집. 이게 늘어나면 집값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설사 지원하고 신규 공급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 관리하고 주거복지 확대하는 겁니다. 국토부에 주택관리국을 신설해야 합니다.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인력도 충원해야 합니다. 50년간 한국은 짓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로 전환해야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예측한 슬럼 대한민국이 현실이 됩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일하고, 아파트에서 늙어갑니다. 아파트가 곧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위기입니다. 늙어가고, 재건축은 막혔고, 슬럼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그 아파트가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장수명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체계적 관리. 기술적으론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부의 의지, 건설사의 의지, 국민의 의지. 패러다임을 바꿀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30년 후 우리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까요? 초고층 신축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까요? 아니면 슬럼 직전의 낡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버틸까요? 아니면 100년을 견디는 장수명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늙어갈까요?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30년을 만듭니다. 콘크리트 공화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